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좀 다른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제 53페이지 저희가 봤던 내용은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게 뭉퉁거려서 그냥 환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가브리에 따르면 이제 허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픽티프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픽지오날,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픽티프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환상 또는 이제 허구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를 떠올릴 때 우리에게 이제 물리적인 그런 반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환영들을 좀 이야기한다라면, 이 픽지오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또 이제 물리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허구들을 픽셔널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몬을 생각할 때 그 레몬을 생각하자마자 우리 침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상상이 그냥 단순하게 허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형태의 환상들을 우리가 픽셔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 분야에서 특별히 이제 예술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림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예술이 허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미첼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엄마 사진을 찍고 그 엄마 사진을 칼로 도려내라고 시키면 아무도 칼로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이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조각을 그렇게 난도질을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5만 원짜리도 이제 마찬가지고, 5만 원짜리 누가 찢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건 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찢지 못하는 거죠. 찢는 순간 또는 이제 칼로 오르는 순간 이제 사이코패스처럼 뭔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또 이제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왜 그러냐 이거죠. 분명히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인데. 그리고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1917년에 듀샹의 소변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게 소변기예요. 근데 이 소변기를 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경을 열댓 개 써도 이건 소변기란 말이죠. 근데 왜 이 소변기를 예술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소변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사람들이 다 나를 미친놈으로 생각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예술로 생각하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왜 이게 현대 예술에 있어서, 동시대 예술에 있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듀샹의 소변기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런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픽셔널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위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존재론적 위상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허구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해구성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게 예술뿐만 아니에요. 이제 수학이든지 아니면 이제 논리든지 개념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다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관찰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 간주한다, 또 그것이 하나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장치들, 이걸 가브리엘은 이제 의미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런 의미장들이 이 허구성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믿고 이것들을 추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태도들, 삶의 태도들이 이제 허구성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믿느냐? 그것도 뭐 좋은 대학 출신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엘리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에 그것들을 믿고 또 그것들 따르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구성 계약의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는 거, 허구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그냥 물리적인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 레몬을 생각할 때 침이 샘솟는 것처럼 뭔가 그 허구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체에 또는 이제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장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5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지금 우리는 이제 왜 이 대상이 허구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허구적인 대상이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게 이제 모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제 그레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소설 속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우리는 또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순된 사실, 다시 말하면 소설에서 있는 등장인물과 사실에서 존재하는 등장인물이 서로 이게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우리는 전혀 거리낌을 갖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에도 보면, 자, 여기서도 그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등장인물들, 그게 이제 허구적 대상들인데, 그 허구적 대상들이 소설 속에서는 또 이제 텍스트 속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모순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A라고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A와는 전혀 무관한 반대 속성이 있는데 무슨 속성 B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뭐 이건 소설이겠지,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뭐 무난하겠지라고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가? 이걸 이제 정신적 도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이제 모순적인 상황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텍스트 안에서 벌어지게 됐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실제적인 대상과 텍스트 속의 대상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텍스트 안에 어떤 이제 동일한 인물이 A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면서 동시에 not A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전혀 거기에서 거리낌을 갖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거짓말쟁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이제 비난을 할 텐데, 그런 비난 전혀 없이 그것 전체들을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정신적 도양이 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5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소설 속에서 진짜 사실들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인물들이 진짜 사실의 인물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어울리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파리와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파리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거나,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파리면서 다른 파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미국 놈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사실 왜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에 가면 개선문 광장인데 개선문 광장에 이제 거기서 루브르까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바로 코앞에 루브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서 그거 봤는데 영화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는 막 너무 가깝게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이게 이제 지리학적으로 사실이 다르니까 그 소설 그 책을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사기꾼이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55페이지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성의사학적 카오스들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논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상의 인물과 실제 상의 인물이 또 다르고, 또 텍스트 상에서 존재하는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이 또 다르고, 또 텍스트 상에 나오고 있는 어떤 이제 주인공이나 어떤 이제 건물들이 실제 건물이나 실제 사람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는 전혀 모순이 없이 모순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섭취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과 반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전혀 상대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지식의 어떻게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허구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형이사학적 카오스들, 이런 어떤 정신적 도약들을 우리는 왜
아무런 비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감동이라든지 변화들을 겪게 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게 이제 5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을 실존을 박탈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실존을 당연시 여기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착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또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56페이지 이제 고전적 역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전적 역설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론적 개입 또는 이제 비존재자에 대한 어떤 지시 문제를 가지고 2,500년 동안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허구 실제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사실들, 형이사학적 카오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이런 어떤 방식들로 볼 때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반사실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이제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과학적인 사실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 학교도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윤봉 교수님이시라고 창조과학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창조과학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학문적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찌질한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 보면 뭐 대부분 다 S대 출신이거나 뭐 미국 박사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창조과학회 또는 뭐 지적 설계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제 금기시 되는 그런 분야인데 왜 거기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신 엘리트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 명의 학자들, 하버드 뭐 예일 출신들도 많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도 많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무시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것들을 당연시 생각하시고 그런 입장들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도 이제 맞닿아 있죠. 아까도 이제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917년 듀샹의 소변기가 나왔을 때 이걸 왜 예술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내가 볼 때는 소변기인데 네가 아무리 설명해봐라, 이게 내 눈에서 소변기에서 예술로 바뀌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1917년도에 이야기했죠. 근데 100년 뒤에는 듀샹의 소변기가 예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해, 그런 공부도 안 했구나라고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이번 책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허구 실제론의 이제 근본적인 취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57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석학적 대상과 이제 메타 해석학적 대상,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죠. 자, 뭐 책을 좀 보시면 해석학적 대상은 미적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상은 우리가 특정한 문학적 예술적 작품을 공연할 때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 상상하는 바로 이제 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이 해석적 대상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자, 그것들은 이제 해석자인 우리에게 100%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 자, 이것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이제 메타 해석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물질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형태의 물질성을 띈다는 거죠. 그게 텍스트가 되어 있든지 악보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일정한 형태의 물질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물질성들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이 수용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감상자들에게 미적 경험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험을 유발하게 되는 이 작품의 물질성,
자, 그것이 텍스트의 형태로 돼 있든, 아니면 CD의 형태로 돼 있든, 아니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캔버스에 있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학문들에서 연구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언어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자, 여기서 탐구될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의 상상력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상상력의 어떤 연쇄적인 반응들이 아니라 반드시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으로서 어떤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물리적 특성들이 자, 우리 신체 또는 이제 감상자의 세계에 연달아서 어떤 이제 일정한 변화들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뇌 속에 뉴런이나 시냅시스의 형태로 안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에서 굉장히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 경험의 다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리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뭐 순수 관념이든지 초월적 관념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가브리엘은 이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자, 이 미적 경험, 예술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의미장의 건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의미장의 건설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에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물리적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으로서의 세계, 여기에 이제 교실이 있고, 뭐 학교가 있고, 전북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제 일부이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모아지면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자, 물질의 총합으로서 또는 대상의 총합으로서 세계를 생각해 왔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제 철학의 토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런 물질적인 대상으로서 세계를 전복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는 무엇인가? 사실로서의 세계예요. 사실로서의 세계.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이에요. 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존재자들 또는 이제 다른 뭐 그 입자가 됐든 파동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다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불교에서는 이걸 연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것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 바로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총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해 내가 맡고 있는 관계들의 총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 가브리엘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장이다. 자, 이 의미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뭐 장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거기서 의미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수학적인 의미장, 뭐 논리적인 의미장 또는 이제 예술의 의미장,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의미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의미장들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총 의미장이라든지 아니면 의미장 전체, 그건 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이론과 가브리엘 이론의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들이 계속해서 뭐 교집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떨어지든지 간에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세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허구들이 존재하는 또 허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장의 건설이 미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미적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자, 예술 작품을 통해서, 더 정확히는 예술 작품의 공연을 통해서 촉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들이고, 그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들을 연주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또 상演을 통해서 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경험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해석학적 대상이에요. 자, 우리의 머릿속에 또는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상관물들이 바로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해석학적 대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메타 해석학적 대상들을 연주하는, 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자,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나 음악 공연 또는 이제 문학 텍스트 읽기 또 미술 작품 관람,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관계나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장은
공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태에 참여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참여를 통해서 사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실들이 그것들이 세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물리적인 어떤 바탕들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탕들과 바탕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물질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자처럼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메타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처럼 뭔가 고정되어 있는 고체나 물체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전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의 상태로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접촉하게 되면 이게 B의 상태로 갈 수도 있고 C의 상태로 갈 수도 있고 D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체가 아니라는 거죠.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양태와 이제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나 원소들이나 이 소립자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의 세포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과 6개월 전, 1년 전에 나의 몸, 나의 손톱, 나의 눈 전부 다 세포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것들의 바뀌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결과물들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메타 해소학적 대상으로서 물질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성은 이제 신유물론에서도 이제 이야기할 거겠지만 고정된 형태, 변하지 않는 형태, 영속적인 형태로서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고 물질은 계속해서 가변적인 거. 계속해서 변화 속에 있는 거. 이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 중에 있는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뀌는 과정들은 이 공연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해석을 통해서 또는 접촉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바뀌는 것들의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가브리엘은 악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보. 파르티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르티투라는 이제 원래는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악보거든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자, 거기는 이제 지휘자가 총 연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바이올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악기들이 어떻게 이제 연주해야 되는지를 이제 담아놓고 있는 하나의 이제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물질이에요. 악보라고 하는 것도 물질. 자, 그래서 이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과 악보가 동일하게 이제 존재론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악보를 어떻게 연주하느냐, 이 공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해석학적 대상이 등장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해석학적 대상과 그다음 메타 해석학적 대상을 좀 구분하고 있고, 이 메타 해석학적 대상으로서 이 악보라고 하는 거, 악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고, 근데 이 악보는 이제 어떻게 그걸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이든지 모차르트의 실내 악들을 연주해 보면 지휘자에 따라서 공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음색도 다 다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휘자 헤베르트 폰 카라이라든지 아니면 오자와 세이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종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똑같은 악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연주자들을 넣을 것인가, 빠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음반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적 토대로서의 악보가 있고, 그 물리적 토대를 연주하는 공연으로서의 해석학적인 대상이 있고, 자, 그것에 의해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가, 사실로서의 세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해석학적 대상과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유인물 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8번에 해석학적 대상과 메타 해석학적 대상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은 이런 어떤 고정적 역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허구적 실제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이 허구적 대상,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종류의 대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하나는 해석학적 대상이고 또 하나는 메타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나 관객들이 예술 작품, 예를 들어서 소설이를 접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구상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대상들을 떠올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자에 이제 달려 있는데, 자, 이 해석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것들이 이 메타 해석학적 대상에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이제 논리 형식 또 그림 형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뭔가를 표상할 때 아무렇게나 표상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형식이나 논리 형식에 따라서만 표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표상의 한계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점이라고 할 때 이 70점을 1점에서 100점 사이의 구간에 두고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구간을 두고서 해석할 것인지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70점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형식으로서 1점에서 100점 사이 또는 1점에서 1000점 사이라고 하는 논리적 형식과 맞물려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리적 형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70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점에서 100점 사이의 70점은 우리가 뭐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1점에서 1000점 사이에 7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못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논리적 한계 또는 이제 어떤 형식의 한계 속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들이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 다시 말하면 이제 악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자, 그것들이 어느 고정된 위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타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실제, 종이라든지 잉크, 뭐 사운드, 배우의 몸짓,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제 악보와 공연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가브리엘은 이제 미적 경험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관객들과 만나면서 이제 의미장을 열어주는 특별한 인식 상태다. 자,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세계. 사실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 사실로의 세계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와는 이제 다른, 대상으로서의 세계와는 다른 사실로서의 세계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적 경험이다라고 하는 이 과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공연이나 낭독,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근데 이 공연이나 낭독이나 전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으로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책이 있는데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식탁 위에 있는 장애물로 여겨졌을 때 책을 읽어볼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이제 결혼 초반에 책을 엄청 많이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책을 라면을 끓일 때 밑에 받침으로 써요. 나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그냥 지식의 산출이지만 거기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러면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그냥 미술관의 그 어떤 작품들이 그냥 찍어놓은 지문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음악의 소음으로 들릴 때, 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 악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메타 해석학적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연이 불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의미장들이 전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악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또 감각적인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표지라든지 종이라든지 음표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색면,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람들, 열려 있는 사람들 또 열렬하게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려져서 의미장들을 창출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혀 열려지지 않고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남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듀샹의 병기가 1917년에 나왔을 때 이게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쪽과 이게 뭔 예술이냐고 불허하는 쪽, 두 가지가 나눠졌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람회에 아예 작품이 출시가 안 됐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냐 이런 거죠. 자, 똑같은 대상, 소변기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이게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의미장이 건설되는 방식. 자, 그 의미장이라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뭐 개념 예술 이런 것들로 이제 의미장이 열어진 것들인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나 개념 예술 외에 예술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예술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났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소변기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게 100년 뒤에는 그거 외에는 예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 자, 일부 경우에서 미적 경험의 핵심은 인물들과 무대, 특별히 이제 허구적 세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자, 다른 이제 비모방적, 곧 또 비묘사적 예술에서, 자, 그 핵심은 감각적인 사건들의, 예컨대 음들의 계열을 유의미한 것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정신 안에서 감각적 계열들을 상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 다음 문단까지 읽어보시면, 자, 여기에서 나는 어느새 정령이 된 리디거 브루너의 제안을 계승하는데, 자, 그 제안에 따르면, 자, 미적 경험의 기능은 복잡한 일상 기능들을 배경에 둔 상태에서 이례적이고 예기치 못한 철저한 기능 없음 구역을 여는 것이다. 자, 이 견해는 칸트와 실링 이래로 통상화된 예술의 놀이 성격이라는 논점과 들어맞는다. 물론 이 논점은 예술의 발생에 대한 고대의 숙고만큼 오래되었다. 자, 예술의 놀이다움은 예술이 우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대상들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자, 그 대상들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재현된 것들이며 따라서 누군가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 상연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때, 책 이제 뒤에 부분들을 좀 끌어와서 인용을 하는 게 좀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미적 경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구적 세계를 건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허구적 세계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의미장의 창출과 이제 관련돼 있고, 이 창출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세계를 이제 계속해서 증폭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가? 유물로 오셔서 6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적 경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장의 세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사적인 것. 서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설이나 영화처럼 등장인물과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미메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방적 예술, 또 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방식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이제 하나는, 자, 비모방적, 이제 non-mimetic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비구상적인 것이고 추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이것은 이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소리나 색, 느낌, 소리나 색, 리듬과 같은 감각적 요소를 순수하게 전개하면서 감상자의 마음속에, 자, 의미 있는 감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서사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상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역사화라든지 아니면 신화, 뭐 또 인물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영웅의 삶 또는 성경에 나오는 거 또는 이제 신화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처럼 살게 만들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에 왔을 때 우리 뭐 조선시대에 살았던 유인들 이런 사람들의 서사들을 들려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얻게 해주는 이런 어떤 내용이 이 첫 번째 형태의 서사적인 의미장의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미메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 미메시스에 나오는데, 미메시스는 이제 모방한다는 얘기예요. 모방한다. 원래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데아를 모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고,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예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은 두 번째 모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제 엄청 이제 이 예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천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자, 형이상학적 세계로서의 이 초월적인 세계, 이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라톤은 이제 국가 12권에서 또 에르 신화를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철인왕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신화로 설명해요. 신화를 또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 도단의 세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어떤 서사적인 방식,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화적인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사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비모방적인 것. 자,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그려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니라, 자, 이건 매체 특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리면 소리, 색이면 색, 리듬이면 리듬. 자, 이것을 조합을 하거나 배열을 하거나 이거를 이제 배치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강렬한 느낌들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작업들을 비모방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추상 예술, 또 추상 음악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고향곡 5번,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빠바바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음이 갖고 있는 효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자, 그거 이제 운명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런 어떤 고저들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베토벤이 단순하게 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음의 강약을 어떻게 두느냐, 또 색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색의 강약, 음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만드는, 그것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추상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인데, 자, 이게 이제 비모방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미적 경험이 허구적 세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구적 세계들을. 우리로 하여금 뭔가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뭐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제 나눠드린 그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보시면 예술 존재로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들 현대 예술, 특별히 이제 마르셀 듀샹의 이제 샘 같은 이제 개념 예술이라든지 문학적 작품의 허구, 카프카나 또 까뮈의 작품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이 허구 존재의 역설은 특별히 이제 이 현대 예술, 특별히 이제 개념 예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자, 샘은 실제로는 단순한 소변기다. 자, 그러나 듀샹이 그것을 전시하고 예술 작품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자, 그것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허구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자, 이 매체라고 하는 이 소변기라고 하는 매체가 이 악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인데, 자, 이게 공연을 거치면서 허구적 세계가 열리게 되죠. 이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 허구적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그래서 감상자는 실제로 그것을 샘으로 경험하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소변기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바뀌는 거. 내 눈에는 반드시 이게 소변기였는데 이 공연이 이루어지자마자,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전시가 되자마자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소변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전까지 이거 반드시 소변기야라고 생각했는데 공연이 되면서 이건 소변기이면서도 아닐 수도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분열되는 이런 세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변기가 안 소변기가 되는 새로운 의미장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허구적 존재와 실제적 존재의 이중적 지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소변기라고 하는 실제적 존재가 있으면서 이거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소변기가 아니라 예술 작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 존재와는 다른 허구적 존재의 세계가 열린 거죠. 이게 이제 이중적 지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소변기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동하는 순간 허구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허구적 지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게 감상자가 이거는 진짜 분수가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도 해요. 진짜 분수가 아니야. 근데 이건 또 진짜 소변기도 아니야 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자, 이런 어떤 충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카프카의 변신 속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그레고리 잠자가 나오는데, 자,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로 변하는 사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허구적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독자가 이 그레고리 잠자의 소설을 읽으면서 대부분 다 변신을 읽으면서 그레고리 잠자가 얼마나 불쌍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레고리 잠자가 더 이상 이제 바퀴벌레로 변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상 속의 그레고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리나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가상하고 거짓말을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로 변했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가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짓이지만 허구적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에서는 참이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변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까뮈의 이방인 속에 등장하는 미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르소도 소설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독자와 평론가들은, 자, 미르소는 부조리의 화신이다, 또는 이제 그의 무감각은 현대인의 소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르소는 단순히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사유와 담론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장치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브리엘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묘일서를 가지고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로서 거기에 속성을 부여하고 의미를 생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지. 그래서 이 소설 때문에 실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거나 또 그런 실존주의적인 방법들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틀들이 바뀌어가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이제 58페이지 얘기하는 허구적 세계의 건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거짓이고 창작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세계들을 열어가고 있고 그 세계가 다시 현재 물리적인 세계들을 지배하면서 그런 담론에 맞춰서 세계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르디거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뷰르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기능성이다. 무기능성의 영역을 열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기능성의 영역을 열어준다. 자, 이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 이론 중에 하나인데, 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테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그 작용을 최고조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위대한 덕으로서 이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철인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근본적인 특징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허구적 세계 또는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부브너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거고, 이건 이제 무목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목적성.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걸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어떤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복잡한 기능들, 이것이 이제 목적이든지 이익이든지 실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고, 또 이제 이 작품 속의 세계, 허구적 세계가 하는 역할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허구적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적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쇼크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세계관들을 전부 다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이제 혁명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기존 습관, 기존의 어떤 관습들, 자, 이런 것들을 폭파시키고 어떤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지향점들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이제 논리적 성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논리적 성격이라고 할 때, 이제 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전에 이제 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막 돌멩이 하나 갖고도 막 상상의 나래를 펴려가지고 이게 뭐 달나라에 갔다 왔다가 뭐 신의 뭐 아들이 됐다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논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이성적 사유를 해야 되는데, 이 이성적 사유라는 게 다 논리적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조리 있게 돼야 되고 합리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규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논리는 규범이 없죠. 규범이. 규범은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것들이고, 규범을 뛰어넘는, 규범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특징들이 바로 이제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후계 철학도, 자, 게임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게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게임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사성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은 공 갖고 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기 종목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격투기 같은 건 공 갖고 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왜 둘 다 다른 형태의 활동들인데 왜 이걸 우리가 게임이라고 묶는가라고 하는 거죠. 전혀 하나는 공이 있고 하나는 공이 없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뭔가 뭐 경쟁이라든지 승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파급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하나의 고정점을 갖지 않는 형태의 이런 어떤 모든 활동들이 바로 이 놀이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허구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출발점이 이런 어떤 무기능성 또는 이제 무목적성과 이제 놀이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놀이나 예술 세계, 또 의미장 또는 이제 허구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대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주장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한테 이게 낯설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자, 낯설지 않은 이유는,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재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젠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이런 놀이든지 이 예술이든지 허구적 세계들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뭐 과도하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추억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경험들이 있는 것들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예술은 우리에게 안전한 거리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걸 경험해 줄 수 있는 놀이의 장이다. 자, 안전한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친숙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와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때로는 순수한 감각적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핵심은 일상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논리적인 경험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고, 자,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예술은 현실의 일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재연인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우리를 다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전진하면서 잊어버렸던 거, 또 놓쳤던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는 거,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루스트의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죠. 거기서 마들린을 먹으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반추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건 이제 인생 전반에 대한 점검이에요. 인생 전반에 대한 성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막 이제 뭔가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익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이제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의 삶이 정말 잘 살았나, 나의 삶이 이제 의미 있는 삶이었나, 나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나라고 하는 어떤 성찰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이 허구적 세계의 역할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58페이지 마지막 문단. 자, 이 미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미적 경험은 물론 이제 가족 유사성도 있고 상호 주관성도 있고 뭔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아상 또는 이제 자아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수용자 각각이 자신에게 공연되는 대상들을 자신의 심리적 처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에서 기초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자, 그것이 다름 아니라 미적 경험의 대상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미적 경험에서 길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자아 동일성,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미적 경험의 대상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 휴미 자아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다발이라고 얘기했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그 경험들 중에 중립적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 중립적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다 목숨을 거는 경험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또는 지구는 둥글다, 이건 우리의 경험의 일부가 아니에요. 지식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경험의 일부는. 왜?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중립적인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군대에 갔다 오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 뭐 재산이 다 날아가거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치관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적 경험의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했던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탄압을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거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포기하죠. 왜? 그건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종교 재판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치 판단과 관련된 거죠. 내가 거짓말 하더라도 나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들을 내가 스스로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나의 어떤 작품들을, 나의 이론들을 후세에 이제 보존할 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험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에 이제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글이 이야기하는 박쥐 논변과 똑같아요. 박쥐가 어떻게 돌아간다, 어떤 방식으로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그가 이제 그것이 세계를 이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 박쥐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빛의 파장이 770 나노미터가 그게 빨간색이라고 하는 걸 다 물리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볼 때, 빨간 장미를 볼 때, 빨간 신발을 볼 때, 빨간 양말을 볼 때 느끼는 그 환상, 또 거기에 있던 쾌감, 또 그거에 뭐 혐오감은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는지. 왜 그러냐?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라죠. 이 주관적인 걸 이제 철학에서 이제 감각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감각질 MRI를 찾아보거나 CT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감각질이라고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DNA가 100%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감각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하는 거죠.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주관적인 특징들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본질적으로 이런 어떤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또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또 다시 자기의 자아 동일성,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미적 경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으로 제약된 개인의 해석적 틀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플라톤과 갈라지죠. 자, 플라톤에서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로 존재하고, 자, 이것들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또 이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브리엘은 이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사회 심리적으로 제약된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을 통해서 또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는 그 이데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은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수용자는 작품의 물질성과 수용 과정에서 작품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상 계열들 사이의 틈새 위로 다리를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품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 위조 존재론,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위조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자, 작품이 내재적으로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비례, 대칭, 균형, 일치, 뭐 한 6가지 속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객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떤 작가가 이 작품을 공연했기 때문에 아름다운가? 자, 이 두 가지 논제가 엄청나게 싸움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피카소하고 어린 아이하고 흰색 넥타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작품을 사가시겠어요? 피카소죠. 똑같아요. 흰 넥타이에다가 빨간 물감도 똑같아요. 근데 왜 피카소의 작품을 사가느냐? 그건 피카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러죠.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품 외에 존재하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피카소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작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상적인 것의 병력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7개의 캔버스가 있는데 7개의 캔버스에 무조건 다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7개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들의 제목이 다 달라요. 자, 왜 다를까요? 빨간 물감에다가 흰색 캔버스에 그려놓은 것들인데. 자, 그거는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르지만 감상자가 그걸 보는 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그 작가가 그려놓은 작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작가 또는 나와 작품의 마주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체현되면서, 여기서 공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 상상의 계열 사이에서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들 내가 메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자, 이게 이제 가브리엘에게는 이제 예술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상상의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미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메타 해석학적 대상, 다시 말해 이 악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주하느냐, 어떻게 공연하느냐에 따라서 등장하고 있는 해석학적 대상이고,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존적인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어떤 그 태도들에 의해서 그게 마주치고 그게 충격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지는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져 가는 어떤 관계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인물 7페이지로 와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 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미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작품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자신의 심리, 사회적 위치, 뭐 성장 배경의 성격, 지식, 감성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한다. 자, 그래서 반응이 제각각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정당하다. 자, 미적 대상, 소설 속의 인물이든지 사건, 또 그림의 이미지, 자, 음악의 선율 등은 작품 안에서만 존재하는 꾸며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 객관적 토대로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제시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틈새 위에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독자가 그 자신의 해석으로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식이다. 따라서 작품 자체는 불완전하지만 독자가 완성한다. 그러니까 작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작품은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사건으로서만 존재하고 사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물로서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작품은 물리적인 형태, 그 안에 이제 글도 있고 색채도 있고 소리도 있고, 자, 그것만 가지고 있지. 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상상 또 감정의 연쇄는 독자의 머릿속에 펼쳐진다. 자, 이 틈을 개인이 자신의 경험으로 메우면서 미적 경험이 완성된다. 따라서 작품은 반만 주어지고 반은 관객이 자기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적 경험은 언제나 개인의 고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술관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절대 감상할 수가 없어요. 봐서 좀 괜찮다. 아니면 이제 괜찮다고 싫더라도 어떤 작품인지 가서 2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작품에 어떤 내적인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뭐 배우거나 아니면 학습하거나 해서 그 작품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브리엘에 따르면. 나하고 그 작품하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째려보시고 아니면 노려보시고 아니면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2시간, 3시간. 그게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작품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이게 이제 그 컨템퍼레이티, 그러니까 동시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터액션. 나와 작품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래서 작품이 하나로 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대 예술에서 그걸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자, 과거에서는 뭐 역사화든지 풍경화든지 정보라든지 그리면서 그걸 완벽하게 그려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표현적인 방식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느낌을 이 작품에 속에 때려 박아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환기시켜서 갖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거의 추상 비구상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볼 때 이게 뭔지 몰라. 이거 소변기야. 왜 소변기 여기다 갖다 놨대? 근데 소변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변기한테 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소변기가 여러분한테 뭔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인터액션. 이제 그거가 드러나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버퍼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를 지워야 되거든요. 이거 소변기야라고 하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나타나요. 아까도 이제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있지만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연도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건 소변기야, 난 안 볼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제 공연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소변기야.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소변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적 경험이고 허구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 자료를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